너무 한국에 올인하지 마라. 두 번째, 너무 부동산에만 올인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비된 사람에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은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를 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제가 뭐 지난해 초부터 제 유튜브 채널 이현우 교수의 경제 포럼에서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로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워렌 버핏의 예도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자산을, 어떤 특정 자산, 그것도 우리나라 자산에 완전히 올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다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를 다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1.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한국 자산인데 그것도 대부분 다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계속 현금을 쌓아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론 현금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캐시, 현금이 아니라 주로 뭐 미국의 뭐 단기 국채를 주로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짧게 뭐 3 개월짜리 갖고 있다가 그게 만기되면 내가 이익도 수익도 보고, 그리고 또 인제 그거 가지고 인제 금방 인제 현금 바꿔 가지고 다른 뭐 위기가 정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그 주가가 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20-30% 다 빠졌거든요. 그게 빠지다 보면 유의하니까 다시 또 약간 올랐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런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꺼졌을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항상 자기가 뭐 준비된 사람에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시기가 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다고 했고,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정말 절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헤어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1990년 이후에 뭐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갔던 일본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시장에게 뭐 경고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것이 인제 '최대 수익률을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인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왕이면 현금 자산을 좀 많이 좀 늘려가시면 좋겠다. 단계적으로 모든 걸 다 팔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너무 한국에 올인하지 마라. 두 번째, 너무 부동산에만 올인하지 마라.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인제 "미래를 보는 투자를 좀 해라." 인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인제 우리나라만 투자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GDP는 1.7%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98% 이상의 투자 기회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더 잘 아니까 우리나라에 어쩌면 더 투자 비중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한 5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은 안 그런데, 미국 사람들 대부분 다 미국 주식 하잖아. 그거는 미국은 자기네 GDP가 25%고 미국이 세계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와 비교하기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앞으로 비중이 1.7이 아니라 자꾸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또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줄어들고 있어서 한국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또 부동산에만 또 올인하게 되면 그러면 인제 그것이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불패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인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못 산다는 거고 세 번째 금리가 옛날처럼 떨어지지 못하니까 그렇다.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뭐 못 내리는 우리만 혼자 막 엄청 내리면 다 그러면 투자된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 환율은 폭등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유일하게 집값을 띄우는 것은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 사도록 계속 유도하는 정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정부도 계속 적자 재정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는 또 정권도 지금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너무 한쪽에 올인하면 안 된다. 인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좀 미국 자산을 좀 더 늘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 주식 당장에 사세요." 그런 뜻은 또 아니라고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재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실제 가치보다 실제 내는 수익보다는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뻥튀기가 되었다는 그런 지표가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또 다 올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부 갖고는 있을 수 있다. 한국 자산 일부, 미국 자산 일부, 또 일부는 또 다른 중국이나 뭐 다른 동남아 자산도 갖고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이것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또 그중에 일정 부분은 좀 현금으로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현금이 한국 현금은 아니고 환율은 달러 대비로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추락하기 때문에 그 원화를 계속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기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이 이렇게 좀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 현금이라는 것은 그분은 인제 단기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인제 지금같이 이렇게 위기가 실제 막 닥칠 때 좋은 투자 기회를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오직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잘못하면은 인제 완전히 죽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저는 일정 부분 이렇게 현금화하는 것이 달러 자산을 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플러스해서 요즘에는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디지털 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좀 정치적인 측면 뭐 군사적인 측면을 다 좀 고려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과연 어떻게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야 되는데 정치 군사적인 측면은 어디로 어떻게 튈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자들이 뭐 나름대로 뭐 베팅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뭐 할 수는 있으되 전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뭐 적립식 투자를 저는 하는 것을 더 권하는 편인데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좀 크게 망하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폭탄을 팍 던질 때 인제 미국이 인제 중국에 대해서 인제 특히 관세를 확 높였잖아요. 이렇게 높였을 때 그런 때 사람들이 어 "과민 반응한다. 오버슈팅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막 나타날 때 어쩌면 막 갑자기 막 가격이 막 폭등한다고 할 때 그런 때 단기적으로 어 얼른 팔고 또 너무 막 확 폭락한다고 할 때 그때 또 다시 또 사고 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맞추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AI 이런 로봇이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 인간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인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실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회사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권하는 편이고 저도 또 장기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좀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가 장기냐 뭐 누구는 뭐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장기 기다리다가는 뭐 그냥 우리가 죽고 마니까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뭐 케인즈도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단기 투자를 하면 제가 투자자로서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괜히 불행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현재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아니면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나라는 좀 제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나치게 계속 부동산에만 올인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계속 0%로 추락하니까 마치 1990년대 시작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저는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일부에서는 뭐 올해 뭐 한국 주식이 뭐 뜰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연초에 있더라고요. 잠깐 올랐잖아요. 이거 오르니까 지난해 뭐 한국 주식만 제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꼬라박고 뭐 미국부터 전 세계 다른 주식들 다 올랐으니까 올해는 한국 차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길래 제가 야 무슨 전문가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아니 지난해 떨어졌으니까 올해 우리나라 오릅니까? 지금 계속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 영상에서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투자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세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류가 지금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가지 뉴 노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우리 인류가 원시 수렵사에서 농업 사회를 거쳐서 산업 사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어요. 지금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 사회가 되고 양극화 사회가 되고 이제 기후 위기 상황으로 가는데, 디지털 사회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사회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도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만 하더라도 이게 원시 수렵사에서 농업사회 되면서 이제 금화라든가 은화라든가 이런 상품화폐가 이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전에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산업사회가 되니까 이제 금을 이제 기본으로 하지만 점점 더 뭘로 바뀌었냐면 법정화폐, 명목화폐로 바뀌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금은 이제 전혀 상관없이 이제 미국 달러라든가 뭐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한국 원화라든가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중앙은행 이건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이라고 믿고 그냥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되겠느냐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돈도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산 중에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속에 디지털 화폐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보면 하나는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고 하나는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잖아요. 정부가 발행한다는 것은 이제 범정부의 이제 중앙은행도 들어가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바로 CBDC잖아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데, 이건 뭐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한테는 너무 잘 맞죠. 왜냐하면 그것을 발행하고 나면 너무 통제하기가 좋으니까 쟤들이 얼마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관리가 되니까 너무 좋은데, 이것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면 안 된다. 아예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거 개발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개발해서 지금 그것을 실제 이제 시용하는 전 단계에서 실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 개인이 만든 그 어떤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과연 뭐가 과연 대표 주자겠느냐. 당연히 비트코인이 아닐까. 제일 먼저 나와서도 있지만 일단 발행 물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2,100만 개.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뭐 2천만 개 정도 채굴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다른 거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발행했는지도 알고 또 걔들이 계속 늘려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믿고 내 자산을 거기다 갖다가 맡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비트코인은 우리가 보통 통화하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교환의 매개수단. 그러니까 실제 이게 예전에 뭐 금 가지고 매개수단을 썼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할 때는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책하고 바꾸려면 서로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수단이 금이었고 은이었고 이랬다가 그다음에 인제 그것을 거쳐서 인제 달러라든가 파운드라든가 뭐 아니면 원화 같은 이런 것이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굳이 그것을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우리도. 이미 다 카드 갖고 다니고 그것도 아니고 다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쉽게 하고 뭐 직접 뭐 누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쉽게 돈을 보내고 받고 결제 다 하니까 거의 이제 디지털 화폐화 되긴 했는데, 그 근본은 아직도 그냥 지폐라든가 동전이 있긴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인제 없어지는 단계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매개 수단이 된다. 실제 보면 뭐 비트코인이 실제 뭐 ATM 같은 데서 실제 뭐 쉽게 거래할 수도 있고 실제 그거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실제 또 그렇게 미국 같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환의 매개 수단도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에 얼마 이렇게 회계 단위로도 쓰여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어
사람들이 가치의 저장도 할 수 있다. 아, 세 개의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가 이제 가치의 저장 수단인데, 이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너무 가치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불안하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달러까지 포함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계속 찍어내니까 그 가치가 안정돼요? 아니요. 장기적으로 도리어 추락하죠, 그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 누구가 이것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괜히 가치를, 내가 달러를 갖고 있다 보면 가치가 자꾸 추락하니까, 특히 그 2008년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이거 뭐야, 내가 달러를 갖고 있었더니 왜 내 자산이 자꾸 이게 계속 가치가 떨어지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2100만 개 딸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안전한 자산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이 더 그렇다는 거. 다만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 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등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장기적인 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폭탄을 막 엄청나게 때렸는데 불구하고 의외로 저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바빠서 그렇지 이미 공약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든가, 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든가, 또 실제 뭐 암호화폐 자산을 계속 비축해 나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다 올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것은 꽤 좋은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젊은 분들 뭐 30 대뿐만 아니라 20 대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니까요. 제가 직접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전 산업사회에서 먹고 사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업사회에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월급장이로 노동자로서 살 수 있었어요. 실제 저만 해도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어 어떤 기업에, 요즘 얘기하면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이런 데 취직하면 평생 직장으로 내가 살 수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내 중산층으로 살 수가 있었고, 뭐 농업사에서는 뭐 내 농민으로 그냥 살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이 돼 버리니까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뭐 노동자로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이제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육체적 노동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적 노동력까지도 이제 대체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 뭐 산업사회에서도 산업혁명하고 나서도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뭐 노동자들이 뭐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데모 막 했었는데 결국 일자리 늘어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자리가 정말 늘어났어요? 제조업에서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죠. 다 서비스업으로 갔어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일하는 날짜와 시간을 다 줄였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만큼 이만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AI 로봇은 우리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 다 대체해 버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분야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하는 그러한 분야잖아요. 내가 지금 뭐 강의한다든가 아니면 뭐 의사라든가, 이게 다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 노동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우리는 이런 노동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면 빅테크를 주도하는 그러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주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계속 앞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 그거 가지고 난 행복할 거냐는 거예요. 아닐 거라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빅브라더, 정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빅브라더가 이제 독재가 될 수도 있는 동물농장에 우리는 돼지가 되고 거기에 이제 독재자가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젊은이들은 특히 미래를 만드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자, 이거예요. 주인이 되는 방법 하나는 내가 직접 그런 기업을 만들거나, 뭐 엔비디아를 만들면 되죠. 물론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기업의 주인이 되자. 이게 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어떤 기업 주식을 사야 돼요? 잘 모르죠. 연구하고 공부해서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 ETF를 사면 돼요, 실제. 그 관련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뭐 ETF가 많아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ETF를 기왕이면 적립식으로 계속 사 모으면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는 큰 자산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디지털 사회의 진정한 자본가가 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큰 부를 일구면서 저도 정부가 주는 그런 기본소득은 그거 가지고는 나 그냥 용돈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아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그냥 조금씩 적립해서 모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게 대학생들도 기회면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씩 투자를 해라." 우선 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라." 뭐 10만 원씩이라도 모아가면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계속 가니까 "단기 투자를 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이렇게 해라." 지금 미국이 어쩌면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더 추락할 수 있어요. 제가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추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계속 조금씩 모아 나가면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계속 저점에서 산 것이 되니까 또 좋지도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에 정말 내가 진정한 독립을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젊었을 때 어떤 뭐 집 하나에 이렇게 올인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기왕이면 다변화하면서 또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좀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최근에 출판한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런 책도 좀 읽어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인류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인류가 지금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다. 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거나 노인 사회로 가고 양극화 사회로 가고 그리고 기후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미국과 뭐 중국 그리고 미국발 관세 전쟁 그래서 세계 대공황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장기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앞으로 얼마 더 추락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제가 잘 적어 써 놨거든요. 정말 이거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이 좀 읽어 봤으면 좋겠고 정부 정말 정책 책임자들이 좀 읽어 봤으면 좋겠고 언론들이 좀 이러한 것을 좀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개인도 정말 여기서 폭망하면 안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꼭 읽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가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제 영상 그리고 또 제 말씀 봐 주시고 또 들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